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5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관리계획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부 다 나가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만, 앞부분만 조금 나가고, 다음 주차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안이 다른 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계획론 세 번째 강의안 지금 하고 있죠. 도시관리계획제도 먼저 이제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한 5가지를 갖다가 다음에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설명드린 이 5가지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은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라고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는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내용이 이제 도시관리 도시점-군 관리 계획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토지는 해당 토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를 벗어난 형태의 토지 이용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바꾸어서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 이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이나 개축. 이런 행위도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개별 토지는 그 해당 토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바꾸어서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는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또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표현 중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토, 성토, 절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유수면 매립행위까지를 갖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절토는 토지를 갖다가 잘라내는 것, 성토는 이제 토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절지, 포장,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행위까지를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그리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등의 행위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개발행위 허가라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 제221조 소유권의 내용, 그리고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토지 소유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 2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 목적에 근거하여 개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11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아까 도시점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이제 국토교통부 훈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국토교통부 훈령 중에 도시점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장 3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을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합계획, 정책계획,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도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째,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시, 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정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둘째,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 계획이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긴 기간도 아니고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물적으로 표현되는 계획이다. 물적으로 표현하는 물적 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물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이라고 하는 성격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기본계획 같으면은 조금 달랐죠. 그래서 종합계획, 정책계획,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아까 5가지 수단이 있다.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용도지역 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뭐 이런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시간을 다 마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즉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갖다 이제 이들 5가지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할 수 있는 개발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계법에 국토계획법에 관련 조문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종류별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 그게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이 5가지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도 그렇고 도시 관리 계획도 그렇고 이제 표현은 이제 계획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도시 계획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갖다가 좀 제약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지역. 그래서 용도지역 먼저 살펴보고 용도지구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계획법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뭐 건축물의 용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건축법에서 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8개로 다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건축 면적이 있으면 그걸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게 건폐율이죠. 용적률은 이제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뭐 1층 면적, 2층 면적 해가지고 건축 연면적을 구하고 그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도시 전역에 걸쳐서 구분하여 지정하고요. 각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어떤 도시 전역에 도시의 그 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필지들마다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필지가 뭐 큰 경우 같으면은 용도지역이 2개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건 아니고요. 토지의 일부는 어떤 용도지역, A라는 용도지역, 그리고 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B라는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역에 걸쳐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그래도 각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 어떤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기 막 주거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 된다든지 주거지역이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대분류하고요.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중분류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중분류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중분류가 없습니다. 그냥 대분류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중분류한다 그랬는데요. 이걸 또 세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으면은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 준주거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6개로 다 세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으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해가지고 4가지로 세분류하고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가지로 분류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한 걸로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용도지역별로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 대상 범위,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차별화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다음이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 지구를 크게 10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 개발지능,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지구 해가지고 그리고 기타지구까지 해서 10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지능지구는 또 3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다가 위에 설명드린 10개 용도지구 이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그러니까 일반 시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를 대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시, 도라고 했을 때는 그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일반 도하고 특별자치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같으면은 조례로다가 앞서 설명드린 10개 용도지구, 이외의 용도지구도 또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 관리 계획의 두 번째 내용 또는 두 번째 수단, 이 이제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을 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사실은 국토 전역에 걸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에 용도 지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어떤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지구는 국토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만 용도 지구가 필지 그룹에 대해서만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해서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증진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법의 정의에 따르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그리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이런 목적, 이게 이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세 번째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 구역, 다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는 목적을 갖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목적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개발 제한 구역으로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이제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이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 보시면 도시의 개발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게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하지만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하냐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인데요. 자, 도시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요. 두 번째, 계획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5 내지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5 내지 20년 동안은 이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말만 가지고는, 용어만 가지고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하는 건 도시지역에서 좀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가지고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좀 여러 주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 이용을 갖다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5가지의 용도 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발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구역이나 용도 지역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연구원에서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용도 지역을 이제 크게 7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그러면은 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이제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해서 7개의 어떻게 보면은 좀 용도 지역 구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 관리 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중분류하는 건 법 내용에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렇게 많이 관리 지역이 세분화되질 않아서 중분류 항목을 세분화되질 않아서 도시지역 4개의 도시지역 두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7개의 용도지역 별로다가 이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정도, 영향력의 크기, 뭐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산정을 해냈었거든요. 그때 7개 용도 지역 외에 한 가지 더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구역이기는 하지만 용도 지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어떤 영향력 정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용도 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만 따로 띄어내 가지고 7가지 용도 지역과 더불어서 토지가격 기준표를 작성을 했던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5개 용도 구역 중에 그래도 가장 규제가 센
그런 규제가 강한 그런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주차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3가지 더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차, 6주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